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20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루카스님 최승병 박사 좀 보고 나가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8450님도 감사드리고요. 고구마 까까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병 박사 모시고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유럽군 창설하고 유럽 재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 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뭐 뉴스가 많아서 보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귀에 딱 꽂힌 뉴스가 트럼프하고 푸틴이 엄청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일정상 2시간 반이나 하대에서 2시간 반이요? 네. 정상들이 그렇게 전화를 오래 하는 경우가 있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2시간 반이 뜯어보면은 또 숨은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보통 푸틴이 이제까지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중요한 정상회담 같은 거 있다고 할 때 항상 늦게 오죠.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이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항상 늦게 나타나는 게 이 푸틴의 종특인데요. 갑질이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한테 갑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확실히 트럼프가 호구 잡혔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든 게 보통은 이 푸틴도 항상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좀 약간 불리할 때는 이를테면은 러우전 시작한 다음에 시진핑이랑 만나거나 그럴 때는 째깍째깍 시간 지켜서 왔습니다. 중국 도움 받아야 되니까. 네, 남의 도움이 간절할 때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좀 버팅겨도 될 만한 시점이 됐다 싶으면은 꼭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하는데 이번엔 확실히 의도적인 게 느껴졌던 것이요. 앞에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네. 러시아 경제인들과의 간담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막 원래는 정상회담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한 4시 정도에 오후 4시 정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9시 정도. 그래서 딱 적당한 시간에 뭐 경제인들과의 만남이야. 뭐 좀 그래 이 정도 하면 됐다. 내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가보면 된다라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시가 다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현장 사회자가 대통령 각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마인드를 시켜줘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러시아 경제인들하고 그렇죠. 그냥 만남인데 네. 그거는 본인이 갑인데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 같은데. 그냥 계속 시간 끌면서 거기서 거의 1시간 정도 지체한 다음에 그제서야 일어나가고 크렘린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한 거죠. 1시간이나 늦게 거의 1시간 늦게 갔습니다. 참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1시간 늦게 시작해서 2시간 반을 한 건가요? 1시간 늦게 참석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니까 총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트럼프는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정이 한 2시간 반 정도 빠진 거죠. 트럼프 엄청난 굴욕이네요. 그런데도 다른 정상 같았으면 요즘 분위기상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대번에 또 무슨 거친 언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봐서 이거 확실히 지금 뭔가 이 푸틴이 확실히 뭔가 잡은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루카스님이 최 박사님 팬이시네요. 역전다방 잘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팬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뭘 그렇게 러시아한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하죠? 젤렌스키한테 막 왜 정장 안 입고 왔냐고 면박적으로 너무 큰 그랬잖아요.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자세한 무슨 뒤에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첫 번째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여튼 초조하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 좀 어정쩡한 휴전에 간신히 합의한 정도로 이번 이 전화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화회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양측이 이 30일간의 어떤 잠정적인 이 휴전의 합의를 이루었다. 근데 그 휴전이라는 게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인 휴전이 아니라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끔 장거리 드론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주요 인프라 시설들 공격하는 게 굉장히 푸틴에겐 좀 그동안 좀 약간 아픈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양쪽의 주 에너지라든가 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기로.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이 장거리 타격, 뭐 에이테킴스나 뭐 이런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후방 공격은 일단은 멈추고 그리고 지금 계속 평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우리가 휴전이라고만 사실 전선에서 양쪽 군대가 싸우는 그걸 멈춰야 진짜 휴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요. 또 주요 전장인 흑해에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또 치열한 전투도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 통화에서 푸틴이 네. 서방이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 합의가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게 계속 많습니다. 푸틴이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만 안전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 대한 안전보장도 확실하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확실히 끊어라. 다 뭐 손 놓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만 우리도 종전 프로세스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든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느낌이고, 네. 근데 유럽은 또 계속 좀 적극적으로 뭐 자기네 러시아가 사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반러시아를 외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 회담에 대한 반응은 유럽 쪽은 어때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뭐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당사자 쪽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쪽에서 워낙 주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조건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타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에서의 휴전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제 북한군과 연합한 러시아군이 최근에 거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낸 상태입니다. 지금 보급로가 계속 공격받는 영상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죠. 지금 뭐 그동안 드론전이 한창이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광섬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드론들은 주로 무선 통신으로 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그런 드론이었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그거는 이제 전파방해, 재밍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젠 유선 조종 드론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로 지원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기존의 재밍 수단으로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지금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병력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유선과 무선이라는 게. 무선 조종은 말 그대로 이제 전파를 이용을 해서 네네네. 우리가 전파 송신기를 이용을 해서 선 없이 이제 조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파 차단을 하면 그렇죠. 각종 전파 가동이 안 방해 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같은 주파수의 전파로 이 다른 시그널을 쏘면은 그 조종 시그널이 제대로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떨어지거나 뭐 무력화되기 쉬운데 그걸 재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재밍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선은 그러면 유선은 어떤 거기다 거죠? 진짜 선을 달아갖고 조종해주는 조종사와 이 드론 사이에 진짜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선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네. 아주 멀리는 못 가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해갖고 거의 20km까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선을 매달고 20km짜리 가는데 선을 달고요. 그런데도 중간에 안 끊어지는 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광섬유도 굉장히 가늘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드론 방어 수단이 재밍, 전파 방해로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버리는 제대로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직접 쏴서 격추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선택적으로 쓰면서 같이 지금 북한의 또 정예 부대들 더 정예화된 이제 특수부대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 작전을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건 러시아의 공격을 조금 지금 막아서 한숨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쨌건 이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유럽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죠. 유럽은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유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들으셨다시피 자유의 신상 갖고도 뭐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고 네네네. 하면서 지금 유럽 연합 내에서는 자주 안보론이 나오고 있죠. 자각론이 나오고 네. 있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20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브뤼셀에서
또 유럽연합 이사회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거 네. 이전에 어제 지금 그래서 유럽 재무장론에 대한 네. 이 초안이 나왔습니다. 아. 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나토 체제 하에서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 걸 빨리 지금 탈피해서 우리 유럽 스스로가 무장 상태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약 8천억 유로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8천억 유로. 2030년까지 거의 50년까지 이게 한 1,300조 가까이 되죠. 1,300조 원. 네, 1,3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갖고 각종 이제 인프라, 무기 이런 거 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병력도 좀 더 확보하고 그 중에서 한 6,500억 유로 정도는 이 지금 각국이 지금 유럽에서 재정 적자 한도를 갖다가 두고 있는데 이걸 국방비에 대해서는 풀어줄 테니까 그걸 갖고 자체 이제 조달을 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재정 적자 지금 규모를 갖다가 GDP 1.5%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00억 유로 정도를 갖다가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무기 공동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기 공동 구매요? 네, 각국에서 이제 이 유럽 안보 조치 이걸 세이프라는 새로운 이제 금융 수단을 동원을 해갖고 이 어떤 현금 펀드를 조성하고 그걸로 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급히 필요한 국가들에게 지금 일단 지급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재무장 하면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하는 합의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금 스스로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겠다. 나토도 이제 미국이 계속 안 도와줄 걸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맞습니다. 한다는 그런 거네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잠깐만요, 최 박사님. 근데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로 돌아가서 요거 네. 정리하고 유럽 얘기 조금 제가 네.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도를 보면은 트럼프 푸틴이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는 휴전 빨리 하자는 것이고 푸틴은 약간 조건은 있지만 약간 뭐 에너지 관련된 어느 정도 선에서 부분적으로 좀 합의를 해준 것 같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오케이. 다 따르겠다 한 것 같고 유럽에서는 평화유지군 파병한다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조건으로 걸려 있는 건가요? 휴전에 유럽은 계속 평화유지군을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계속 미국이 버리더라도 우리는 우리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 내에서 우크라이나는 결국에 최전선이 될 것이고 거기가 뚫린다면은 그 다음에 동유럽과 발트 3국이 그 다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린 이 우크라이나의 전방 방어선을 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 조건 갖고는 이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일 휴전도 그게 조건인가요? 30일 휴전도 뭐 30일 합의 안 휴전도 되는 이런 거예요? 식으로 어정쩡하게 해준 것이 우리는 이 모든 지상전 휴전은 그 정도 수준까지 진전이 돼야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위협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결국에. 현재로서는 그러면 30일 휴전까지는 가고 있는 건가요?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면 휴전은 아니고 일단 그 후방 인프라 공격을 하는 30일 휴전은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됐다. 그거까지는 됐는데 이게 전면 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지금 내세우는 조건, 특히 푸틴이 계속 딴지 걸고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밀어낼 때까지는 그냥 어정어정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푸틴은. 맞습니다. 푸틴은 이제 그쪽에서 거의 승리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낸 다음에야 트럼프가 그 정도 성의를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 체면을 봐서 그때쯤에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유럽은 이제 막 자기 자체적인 재정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또 푸틴 최측근이 나토하고 전쟁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었죠. 네네네네. 잠시 이제 푸틴이 삼선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총리와 대통령을 잠시 바꿔치기 했던 그 메드베데프인데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 부의장이 좀 센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항상 푸틴은 본인은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센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뭐 그전에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본과 항상 문제가 되는 북방사계 섬 그 영유권 분쟁에서도 항상 험한 말은 도맡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밀어버린 다음에 유럽과 전면전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 많이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걸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전면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놓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 종전 결과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유럽이 재무장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 유럽 특히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 군인들을 사실 거의 병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뭐 맞습니다. 무방할 정도로 약해져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스스로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돈만으로 되는 능력과 건 아니죠. 의지 양쪽 면에서 앞으로 5년 지금 뭐 5년 안에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이런 제조업 기반이 단숨에 다시 완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공업 시설 같은 것이 아무래도 다시 장비 발주하고 뭐 플랜트 갖추고 하는데 이거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네네.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유럽 자체의 의지도 지금 사실은 좀 뜯어봐야 됩니다. 이번에 또 나온 뉴스가 독일에서 또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원래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에 독일도 다시 뭐 많은 병사들 갖다가 모병을 하고 그랬는데 2023년에 입대한 독일 남녀 군인 18,000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6개월 만에 나갔다고 해요, 다시.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군대 가볼까라고 가봤는데 이건 나한테 영 안 맞네 하면서 오히려 빠져나가갖고 네. 그 전보다 병력이 더 줄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뭐 재무장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러시아가 뭐가 위협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독일이 침공받을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는 사실 이 군대 조건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른 민간 직종에 비해서. 별로 뭐 크게 혜택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비상 걸리면 워라밸도 챙기기 힘든데 내가 뭐 그렇게 애써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헌신한다는 게 내키지 않는다. 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 앞으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병제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징병제에 대한 젊은이들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과연 꺾고서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주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이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재무장 플랜에. 멜라니 총리가 네네. 지금 이 재무장 계획이 발표한 다음에 이탈리아는 이거에 반대한다. 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밉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척지고서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트럼프를 잘 구슬려서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남유럽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발트 3국 그리고 옛날에 침략을 당했던 국가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들 다시 여기 돈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다시 군대 가야 된다고 왜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이게 지켜질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근데 EU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하고 국경이 먼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느낌이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일 전인가 나온 뉴스가 지금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이 대인지대
금지 조약, 이게 오타와 조약인데 이걸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뢰를 묻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우린 얘기인가요? 대인지뢰 사용에 있어 국제적 제약을 받지 않겠다. 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인지뢰 조약엔 가입 안 했거든요. 네. 당연히 휴전선에 대인지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대인지뢰는 비인간적인 무기다. 그래서 이 문명 국가들은 여기서 좀 이 무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거기 다 전 세계적으로 또 여기 가입한 서명한 국가가 164개국이나 그렇죠. 또 됐었는데 민간인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뿌릴 땐 좋지만 수거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유럽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그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수준인 거죠. 당장 그리고 또 이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에 먹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은 또 남의 나라 전쟁하는 거 가지고 이러면 좀 비인도적인 느낌도 들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럽이 그 미국이 나토를 버리고 그럼 유럽이 재무장할 거니까 K 방산이 또 우리 폴란드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나라가 수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또 시장에 있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뭐 그 기대가 지금 아직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아까 얘기한 세이프 플랜에 의해서 1,500억 유로 규모에 대한 이 공동구매 계획이 발표돼서 또 이것도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속을 뜯어보면은 여기는 철저하게 왜 우리 돈을 들이는데 외국 무기 사느냐 이 기회에 우리 유럽에 안 그래도 지금 제조업이 침체돼 죽겠는데 우리 유럽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수단으로 삼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영내에서 조달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폭스바겐 공장 점점 문 닫고 있다고 하니까 독일에 이제 전차 만드는 라인메탈이나 그런 회사에서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돈은 이게 뭐 이것도 몇백 조나 되는 돈이지만은 이 돈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 좀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우리 K방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나토 쪽, 그 EU 쪽이랑도 굉장히 원만한 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온다고 차단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 붙는 조건들이 이번에도 재무장 계획에 보면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무기를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K2나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수출하면서 결국에 동유럽 국가들은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한 폴란드 같은 경우들은 그런 서유럽 국가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를 선택한 것이 빨리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앞으로 이제 공동 생산 체제를 만들려는 그런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사실 이 유럽에 납품하겠다고 하면은 갖가지 견제 수단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폴란드와 합작 생산을 통해서 결국에 메이드 인 폴란드 딱지를 달고 수출을 하면은 그렇게 조달하면은 그래도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무기라는 것이 꼭 품질이 우수하고 납기를 잘 지켜야만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정치적인 상품이 바로 이 무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또 이제 그런 동유럽의 우리 무기를 사준 그런 국가들과의 앞으로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그중에 우리가 얼마나 차지해 올 수 있을지 그걸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국면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지고 보면은 전쟁사에 또 능통하시잖아요. 근데 독일의 이 자동차 강국이 되고 제조업이 이렇게 번성한 것도 또 세계대전을 치른 경험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에 독일이 뭐 프로이센 시절 그 이전부터 독일이 중공업을 발전시켜온 중요한 동력이 사실 군수산업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19세기 후반에 크루프사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루프사가 결국에 뭐 한 민간에서는 철도 차량 그리고 철도 바퀴 이런 거 생산하는 쪽으로 커왔고 또 한쪽에서는 독일군을 위한 대포나 여러 가지
이 차량들을 공급해 오면서 양축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 모델이 한동안 이제 많이 한쪽이 침체되어 왔는데 독일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그 모델을 우리가 살려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도 제조업 직접 하겠다고 그러고 유럽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 다시 살리고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외교력을 잘 발휘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맞습니다. 있겠어요. 이제는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독점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해서 그걸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는 점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모델을 찾아야겠죠.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에서 생산하고 이 조립이나 다른 것들은 그 현지에서 하는 다양한 또 방식을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그걸 위해선 또 우리가 신뢰성 있는 파트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다양한 이 외교 노력을 같이 해야겠죠. 어쨌거나 트럼프는 뭐 이렇게 좋은 방식이든 안 좋은 방식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발을 빼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재무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우리는 빨리 정치를 좀 정상화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잘 끼어들고 잘 엮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상화가 지금 빨리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워커노믹스 시간인데 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 네. 가자지구가 휴전이 된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간 워낙 우크라이나나 이런 다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지난 1월 19일에 1차 휴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소위 얘기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 3단계에 걸쳐서 여기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1단계로서 일단 인질들 여성 인질들이라든가 민간인 인질들을 다 석방하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이스라엘 쪽에서도 군사행동은 자제하고 일부는 좀 철군을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몇천 명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이게 6주간의 한정적인 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주가 지나면은 2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다음 프로세스를 위한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 합의를 지금 계속 못 보고 있었어요. 아, 지금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그동안 불신이 내포돼 있어갖고 지금 그래서 휴전도 아닌 휴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휴전의 시한은 끝났는데 네, 시한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휴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에 이번에 또 대규모 폭격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그 엄청난 공습을 해갖고 벌써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이번에도 나왔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근데 지상작전 일환으로 넷자림 회랑 중심부로 통제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네. 이런 이 발표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넷자림 회랑이라는 곳이 이 가자지구가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딱 병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간을 갖다가 이 끊는 거기 국경에서부터 바다까지 있는 이 통로를 얘기하는데 혹시 저 지도가 있나요? 지도 있으면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자지구의 가장 큰 도시는 이 제일 북쪽에 있는 가자시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랑 또 중부와 남부, 중부가 이제 칸유니스와 라파라는 도시가 남쪽에 있는데 이 사이에 도로를 갖다가 딱 끊는 곳이 넷자림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자림 회랑을 끊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가자의 남북 통로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결국에 하마스가 지금 재기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자 내부에 여러 가지 물자와 인원 이 교류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차단한 상태로 계속 우리는 이 하마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남북을 끊어놨다. 네.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하겠다. 그런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원래 거군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갔어야 될 2단계 휴전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걸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원래 2단계로 지금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남아있는 인질의 전원 석방입니다. 네. 지금 한 59명 정도가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다 생존해 있는 건 아니고 32명 정도는 지금 죽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59명 생존자와 시신까지 다 내놔라. 그래야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타냐후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에서 끌어내리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각종 무장 위험을 이것까지 제거해 버리겠다는 게 지금 네타냐후의 요구거든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하마스가 지금 길을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아니 우리가 뭐 평화를 정착하는데 평화에 정착하면 됐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우린 그것까진 못 내주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사실 지난 3월 초에 지금 2단계 넘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럼 1.5단계로 잠정 1단계를 휴전을 연장하는 조건을 하나 더 내세웠어요. 지금 59명 다 내주는 게 좀 그러면은 일단 반이라도 내놔라 인질을. 그리고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 보자라고 해서 네타냐후는 오케이 했는데 이것도 네타냐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안전 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뭘 믿고 인질을 더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지금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이걸 핑계로 계속 네타냐후가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넷자림 그 회랑 저기 나오네요. 저렇게 중간을 딱 끊었다는 거죠. 네, 가자지구에 저기에 지금 쫙 막아놓고. 맞습니다. 저기에 딱 이스라엘군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가자지구에 목줄을 쥐고 우리 여기 놓지 않겠다. 빨리 인질 다 내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안 내놓으니까 휴전 기한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다시 공습을 시작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우리가 완벽한 승리, 즉 하마스를 끌어내리고 완전히 그 재개할 수 있는 무장 발판을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휴전 전망이 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낙관하기 쉽지 않네요. 이거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유일하게 굉장히 그래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트럼프는 계속 네타냐후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 근데 이걸 이란이 지금 더 이상 백업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도 지금 자위코가 석자기 때문에 지금 헤즈볼라나 이 하마스의 충분한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마스는 여기서 하나 둘 양보하다가는 진짜 네타냐후 노리는 대로 우리 완전히 몰락하게 생겼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마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인 거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뜻을 굽힐 이유가 없는 것이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정쩡한 평화가 찾아오면은 네타냐후는 반드시 실각이 되고 그다음 이스라엘 내에서 그동안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한 어정쩡한 끝은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국내 정치 문제가 양쪽에다 걸려 있어서 이 앞으로도 가자지구의 원만한 휴전과 종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뭐 휴양지로 만들고 빨리 정리하고 그 우크라이나는 뭐 푸틴하고 손잡고 히토류 기금 설치해서 끝내고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항상 우리 6.25 전쟁도 돌이켜 보면은 6.25 전쟁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착수한 다음에 이게 실제 완전 휴전 협정 서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쉽게 합의되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쉽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게 영영 전쟁이 안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의 중요한 협상 당사자인 푸틴이나 네타냐후는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의 길을 살려주면서 전쟁을 끝낼 프로세스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1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도 2년 넘게 걸렸으니까 6.25 네. 전쟁 때 그렇다는 거죠. 푸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이 판을 깰 생각은 없는데 다 급하게 지금 트럼프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딱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점점점 이 서방 국가들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할 것처럼 내줄 것처럼 계속 밀당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들 하나 둘 지쳐가기 시작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이에 또 계속 공격을 퍼부어서 야금야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지금 획득한 영토 플러스 알파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갖고 싶은 건 많지만은 내가 트럼프를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멈춰준다라고 끝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젠슨왕 얘기 이거 쇼츠용으로 한 질문만 제가 네. 해도 될까요? 네네. 젠슨왕이 GTC 2025에서 기조연설 했는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네네. 그 반도체도 딥시크 이후에 뭐 AI 반도체가 되겠어? 뭐 이런 이제 다 효율화돼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또 웅장한 연설을 또 했단 말이죠. 젠슨왕이. 네. AI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저는 GTC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들 앞으로 어떤 칩들 만들지 로드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 AI 팩토리가 될 거라는 그 부분이 그거 참 멋있는 말 했다 역시. 네. 이거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뭐 전형적인 그냥 서비스업 정도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도 제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제조업, 네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토큰 제조업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AI에 여기 이것저것 이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 응답 단위가 바로 토큰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상품 못지않은 굉장한 지적인 상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그런 AI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를 공급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저는 저도 잘 알면서도 뿅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또 앞으로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AI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경 100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50억 명, 60억 명 되니까 최소 인당 평균 2개. 뭐 우리 같이 쓸 일 많은 사람들은 뭐 한 10개도 두고 살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모든 인류가 그런 AI 에이전트를 갖다가 몇 개씩 두고서 그것과 함께 보조 받으면서 그런 사는 미래가 온다는 걸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고 화웨이가 AI 칩 만들고 치고 나와도 워낙 많이 사람들이 AI를 쓰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기시감이 과거 PC 시대 초창기가 역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씩 끼고 살죠. 2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PC도 뭐 지금 앞에 태블릿 PC 한 대씩 있는 것처럼 몇 대씩 끼고 살잖아요. AI 에이전트도 AI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 초창기에 PC 이거 CPU 만들던 인텔만 잘 나간 게 아니잖아요. 뭐 거기 AMD 같은 기업도 같이 잘 나가게 됐고 그 안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뭐 우리 삼성, 하이닉스 다 크게 도움을 받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 AI 팩토리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뭐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당 기간 그 주도권을 갖고 있을 거라는 데는 뭐 저는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만 뭐 이게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네. 지금 PC 시대의 인텔이 거의 회사가 쪼개지느냐 마냐 얘기 나오듯이 엔비디아 천하가 언젠가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합니다. 내일도 다시 5시 45분에 찾아뵐 거고요. 그 전에 오후 5시부터 끝장 뉴스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5시부터 동시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